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가장 외면당해서는 안 될 목소리. 70살의 한 은퇴교사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난 딸을 돕기 위해 외손주들에 대한 가득한 사랑과 염려를 안고 딸과 사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잠시 동안의 돌봄이며 조손 간의 정이 깊어지는 달콤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사위에게서 집의 공과금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줄은 정찰제처럼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분노하며 짐을 싸쓸쓸히 떠난 지 한 달 후,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외손주를 돌보던 외할머니가 어째서 사위에게 공과금을 빌미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해외에서 걸려온 머뭇거리는 전화 한 통에는 딸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짧은 한 달 동안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범한 가족 갈등이 경찰까지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인간 본성의 계산에 관한 이 사건의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숙자, 올해 70입니다. 은퇴 전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지금, 조용하고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박상철은 72. 은퇴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학부장으로 일했죠. 성실하고 성격 좋고 말수는 적지만 맡은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꼭대기 층이지만 아래층 이웃들은 벌써 다 이사 가고 우리만 남았죠. 아쉬워서라기보다는 익숙한 곳만큼 편한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점심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해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갑니다. 날들은 얇은 달력처럼 평온해서 한 장씩 찢어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벽에 몇 달째 붙어 있는 여행 계획표는 저와 남편의 꿈입니다. 내년 가을에는 제주도에 가기로 했죠. 한라산의 설경, 우도의 해안, 아름다운 올레길. 우리는 이미 예산을 모아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상 경비를 제하고도 꿈을 천천히 이뤄나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곁에 짝이 있고 건강하며 마음씨 고운 딸 하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요. 딸 박소연은 40살, 강남의 한 외국계 회사에 다닙니다. 일도 잘해서 중간관리자 직급이죠. 시집도 잘 갔다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위 최민주는 딸보다 몇 살 위인데 정보기술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월급은 꽤 괜찮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들 하나, 지훈이가 있습니다. 올해 4살인데 활발하고 똑똑하고 애교가 많습니다. 외할머니, 내가 제일 사랑해 라고 말할 때면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소연이네는 판교의 신축 아파트에 삽니다. 회사에서 가깝고 아이를 데려다주기 편하다고요.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능력도 있고 주관도 뚜렷해서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낫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저녁 저는 막 세탁한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야 해.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빠르면 내일 출발해야 해.
저는 잠시 멍해져서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영업 뛰느라 정신이 없어. 지훈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겨줄 수가 없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훈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저는 계던 수건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돌봄 교사는?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봄 교사한테 지훈이 맡기는 건 불안해. 애가 요즘 낯을 좀 가려서 낮에도 나한테만 붙어 있으려고 해. 엄마, 지훈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잖아. 엄마가 와주면 내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 딱 한 달 반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집에 가서 살아야겠네. 우리 제주도 계획은 미뤄야겠구먼.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주도는 도망가지 않지만 지훈이의 어린 시절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외손주랑 놀아주러 가는 건데. 다음날 아침 저는 소연이에게 전화해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흐느낌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직접 만든 약과 소고기 장조림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보온병에 닭곰탕을 끓여주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질 때 남편은 몸 잘 챙기고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외손주와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다니 이건 하늘이 준 큰 복이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판교까지 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역에서 나와 저 멀리 보이는 새 아파트 건물을 보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경비원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홀은 호텔처럼 깨끗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얼굴에 붙인 테이프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연이는 벌써 공항에 갔습니다. 짐은 어젯밤에 다 싸뒀고요. 그는 말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 인테리어는 아주 새 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와 영수증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냄새와 씻지 않은 냄비의 기름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평소 소연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외할머니, 저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솜사탕처럼 제 품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발그레했고 눈은 반짝였으며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외할머니 왔다. 우리 지훈이 착하지? 이 기간 동안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응? 최민주는 옆에 서서 별말 없이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초 후에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 보러 온 거지. 호텔에 묵으러 온 게 아닌데 뭘. 괜찮네. 그는 더 이상 대꾸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에 소연이를 돌보듯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지훈이 옷을 갈아입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린이집 버스를 태워 보냈습니다. 낮에는 청소하고 장을 보고 저녁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시절 지훈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금세 저를 의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 품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는 제가 들려주는 해님달님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대목에서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의 아이는 제가 알던 대로 순수하고 활발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의 태도는 금세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니 나중에는 잔소리까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 커튼과 소파 커버를 세탁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잘 말리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커튼 함부로 빨면 안 돼요. 맞춤 제작이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는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커버도 다음부터는 그냥 두세요. 어머님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인데 그의 입에서는 제가 멋대로 꾸는 외부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목욕할 때 저는 아이의 팔 안쪽에 긁힌 것 같은 작은 붉은 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길고 불규칙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놀다가 긁혔냐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랑 레슬링하다 그랬다고요.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슬링 할 때는 조심해야지. 외할머니가 약 발라줄까? 아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지만 어디가 이상한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긁히거나 부딪히는 일은 흔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통화할 때 몇 마디가 입가에 맴돌다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저 지훈이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해. 그 나이대가 제일 예민하니까. 남편이 일깨워 주었지만 제 마음은 그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된 것은 쇼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지훈이가 가지고 놀던 점토가 너무 말랐다고 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교보문고에 가서 무독성 점토와 입체책 몇 권, 그리고 블록을 사주었습니다. 대략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지출은 아이 교육과 성장에 좋은 일이고 전부 제 돈으로 산 것이니 그들에게 한 푼도 쓰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최민준이 영수증을 보고는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점토랑 장난감 사는데 10만 원이나 쓰셨어요?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제 돈으로 지훈이를 위해 기꺼이 사준 것이지 집안 돈을 쓴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외손주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긴 어머님 댁이 아니에요.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긴 어머님 댁이 아니에요라는 그 말이 어떤 말보다 차갑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숨겼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사진을 감추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지훈이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는 싫어 라고 외치며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점차 진정되었지만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또한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처들, 그 잠꼬대, 그리고 최민준이 했던 모든 말들. 그것들은 아직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공과금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막 저녁밥을 먹고 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최민준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담한 표정이 아니라 일부러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이 덜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를 거실로 보내 그림책을 보게 하고 최민주는 식탁 위에 고지서 몇 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중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 공과금입니다. 평소보다 한 15만 원 정도 더 나왔네요. 예전에 둘이 살 때는 이 정도로 높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이 늘었으니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가 이 주제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요즘 집에서 빨래도 자주 하고 밥도 하니까 물이랑 전기를 좀 더 썼을 수도 있겠네. 별 생각 없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투가 점차 딱딱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어머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집 지출이 원래 빠듯합니다. 아파트 대출 압박도 크고 소연이까지 출장 중이라 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지출은 명확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간 지냈으니 이 15만 원의 공과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감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여관에 묵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아이를 돌봐주러 온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자네, 아내가 갑자기 출장을 가서 내가 두말 없이 지훈이를 돌봐주러 온 거야. 자네들 아무도 돌봄 교사도 안 불렀고 나한테 한 푼 준 적도 없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공과금을 내라고? 최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여전히 매우 이성적인 척하는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뜻으로 오신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집에 규칙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누구든 이 집에 들어오면 그게 누구든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저와 공과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여기 온 게 거슬렸나?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사소한 생활 문제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떤 일들은 미리 말해두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남들이 이 집을 어머님 마음대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두지 말고요. 그 말은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떠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듯한 수치심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저는 공과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위에게서 느껴지는 경계심과 무시는 제가 이 집에서 사실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임시로 편리한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짐을 쌀 때 지훈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외할머니, 어디가? 저는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웅크려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며칠 다녀와야 해. 며칠 뒤에 다시 보러 올게. 알았지?
지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한 거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떠나기 전에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엄마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일단 돌아간다. 지훈이는 일단 민준 씨에게 맡겨두렴. 너 일 바쁜데 걱정하지 말고. 공과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힘들어질까 봐요. 어차피 잠시 떠나는 것이니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짐을 끌고 현관을 나설 때 최민주는 거실에 서서 얼굴에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가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소파가에 기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평구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이미 차를 우려놓았고 거실 등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자 남편은 제 지친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찻잔을 쥐었지만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그 공과금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손주 봐주러 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 공과금을 내라고 모욕까지 당해? 박상철은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군. 당신은 보모가 아니라 개 장모야. 그 자식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해? 화내지 말아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 지훈이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더 머물렀다간 점점 더하여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에 갔어? 민준 씨가 엄마가 힘들어서 지훈이 보기 싫다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던데 내 말 좀 들어봐, 소연아. 저는 딸의 말을 끊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네 남편이 갑자기 공과금 얘기를 꺼내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느니 집안에 규칙이 있다느니 하더구나.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조금 흥분했으며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다시 와줘. 응? 지훈이가 엄마 없으면 안 돼. 민준 씨 혼자서는 감당 못한단 말이야.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민준 씨 성격이 돈 문제에 좀 예민한 편이잖아.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소연아, 난 널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자네 남편의 태도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너는 그쪽 일은 순조롭니? 전화기 너머의 소연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거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 근데 내가 며칠 더 있어야 할지도 몰라. 엄마, 정말 부탁할게. 다시 가서 지훈이 좀 봐줘. 응?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딸의 말투는 너무나 다급했고 심지어 압박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딸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연아, 너 거기서 정말 아무 일 없는 거니? 없어. 괜한 생각하지 마. 딸은 재빨리 심지어 조금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돌아가서 제대로 다 설명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딸은 제가 무언가를 알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사실을 말했을 때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릿한 추측은 가시처럼 조용히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딸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와서 그의 이상한 행동과 불안에 가득 찼던 그 전화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기를요.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저는 막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여주와 갈비를 들고 점심에 무슨 탕을 끓일까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슬리퍼도 갈아 신기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2명의 경찰관, 남녀 1명씩이 제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신중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씨 되십니까?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네, 접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젊은 남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외손주 최지훈 군에 관한 건입니다. 지훈이라는 2글자를 듣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훈이요? 지훈이가 왜요?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훈 군의 몸에서 일부 불분명한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인이 일부 사진을 제공하며 상처가 돌봄 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대우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사진, 상처, 부적절한 대우, 경찰관이 자료철을 꺼내 인쇄된 사진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팔과 다리에 있던 몇몇 붉은 자국과 제가 예전에 찍어두었지만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작은 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소위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상처들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전 이런 게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저는 걔 외할머니라고요. 제가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고 뭔가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를 매우 아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돌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고인은 아이의 아버지인 최민준 씨입니다. 그가 이 사진들을 제공하며 상처들이 어머님께서 돌보시는 동안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라고 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목에 걸린 것처럼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저녁밥 한 끼 차려주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그 남자가 뒤돌아서는 제가 지훈이를 해쳤다고 말하다니. 저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하고 탁자 위에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직접 보고 이상해서요. 그때 지훈이 몸에 왜 작은 상처들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깊이 묻지도 신고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찍었던 흐릿한 사진들과 기록해둔 날짜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훈이를 돌봤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무슨 반찬을 했는지,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꿨는지까지 똑똑히 말했습니다. 2 경찰관은 고개를 숙여 기록했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으며 눈빛도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씨.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다른 돌봄 제공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회복지과에도 개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조서 작성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에서는 아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 그 사진 몇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최민주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서둘러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대체 어떤 더 끔찍한 일을 덮으려 했던 것일까? 저는 탁자 아래 바구니에서 노트를 꺼내 판교에 머물렀던 그 기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떠올리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했던 말, 꿨던 꿈, 집안의 소리, 냄새, 최민준이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해야 할 것은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 외손주, 제 딸,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소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희미하게 감돌았지만 그래도 딸이 전화를 받아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몇 번 울리다가 결국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차가운 음성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마치 차가운 바늘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발신자 표시가 없는 텅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이는 분명 프로젝트가 끝났을 텐데 당연히 벌써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며칠간 저는 이미 여러 번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소연이네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딸이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는지, 저는 재빨리 신발을 갈아 신고 대충 물건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속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판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아래 입구에 서서 보니 최근 며칠간 집안의 불빛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몇 번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딸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아, 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직접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복도의 반사경에 비친 제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 한 줄기 불안이 폭풍 후 구름처럼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딸의 집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물건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최민준이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눈빛도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는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집에 없어요.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는 그날
제가 그의 집에서 공과금 문제로 마주했을 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분명 돌아왔어야 하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약간 화를 냈습니다. 요 며칠 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죠? 요즘 계속 바빴어요. 아마 너무 피곤해서 전화할 겨를이 없었나 보죠. 최민주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최근 며칠간 분명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으며 심지어 저조차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최민주는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최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세요.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강요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 의혹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최근의 일들과 그의 지금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소연이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의욕과 불안이 가슴을 짓눌러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저를 피하는 걸까? 최민주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최근에 소연이를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어떤 이상한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더니 표정이 약간 난처해졌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저희가 박소연 씨나 최민준 씨에게서 특별한 동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집에서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꽤 컸고 지훈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짙은 안개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울음소리, 최민준의 냉담함, 소연이의 실종. 이 조각들이 점차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막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저를 순간 멈추게 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매우 허약하게 들렸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너 어디 갔었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내가 며칠 동안 너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전화는 왜 꺼져 있고 무슨 일이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며칠 좀 바빠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어. 걱정하지 마. 정말 아무 일 없어. 저는 딸이 의도적으로 화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은 순간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내가 아까 너희 집에 갔었는데 민준 씨가 너 집에 없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무슨 어려움이라도 생긴 거니? 소연아, 그냥 나한테 말해. 내가 꼭 도와줄게. 딸의 말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어. 나 지금 너무 바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돌아가면 얘기할게.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어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엄마 몸 잘 챙기고 지훈이 잘 돌봐줘. 이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에게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무력감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안 되겠다.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가 정말 아무 일 없다면 왜 나한테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니?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최민준이 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딸의 목소리는 순간 더욱 당황스러워졌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나 지금 정말 괜찮아. 전화기 저편의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고 뚜렷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혼자 처리할게. 엄마 더 걱정시키지 마. 나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집안일은 엄마가 잘 모르니까 제발 끼어들지 마. 그녀의 말투에는 힘없는 억압감이 묻어났고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억눌린 감정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 제가 아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 몇 초간 침묵한 후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 다른 뜻은 없어. 그냥 너랑 지훈이가 위험할까봐 그래. 네가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겠다면 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경찰이 널 도와서 진상을 밝혀줄 거야. 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괜찮아. 나 믿어줘.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정말이야.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급해졌고 목소리도 점점 더 낮아져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마음속의 불안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아, 네가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널 도와 답을 찾아줄 거야. 내 성격 알잖아. 정말 걱정돼서 난 꼭 신고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위해서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엄마가 끼어들면 안 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해결할게. 그녀는 이 말을 마치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휴대폰을 꽉 쥔 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뚜렷한 공포와 무력감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숙자입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제 딸 박소연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최민준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을까봐 걱정됩니다. 경찰관은 간결하게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씨, 제공해주신 정보는 기록했습니다. 즉시 인력을 파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계속 연결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납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워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 도착하여 세부 사항을 묻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경찰과 대화하면서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들도 지훈이의 울음소리와 최민준과
소연이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요. 경찰은 이 단서들을 조사의 근거로 삼아 최민준이 다니는 회사를 방문하는 등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서 제 마음속 두려움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딸이 정말로 말한 대로 아무 일 없다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왜 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최민준의 태도는 또 어떤가요?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머리 위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처럼 언제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숙자 씨, 어제 제공해주신 통화 기록을 추적하여 가능한 주소 하나를 특정했습니다. 따님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됩니다. 현장 상황이 불분명하여 법에 따라 진입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눈앞이 캄캄해져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1시간여 후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장, 신종의 한 옥탑방에서 소연이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발견될 당시 혼자였고 어둡고 무더운 옥탑방 창고에 있었습니다. 방에는 창문 하나 없이 머리 위에는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딸은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먼지투성이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랐으며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서 흘러나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몸에는 여러 군데 뚜렷한 오래된 상처와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팔, 등에는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의 흔적이 있었고 모두 일부러 가리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즉시 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의식을 차렸지만 여전히 새장 속의 새처럼 기운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실처럼 가냘팠습니다. 엄마, 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딸의 손을 잡고 마음속의 경악과 분노를 억누르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눈을 내리깔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한참 후에야 딸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계속 나를 몰아붙였어. 내가 기어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를 가둬버리고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라고 했어.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고소한다고? 왜?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어. 엄마가 지훈이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사진 몇 장 경찰서에 내면 엄마는 끝이라고. 그 사진들도 미리 다 준비해뒀어. 지훈이 몸에 있던 작은 상처들, 그 사람이 낸 거야. 근데 자기가 찍어놓고 엄마를 고발하는데 쓰겠다고 했어. 저는 온몸이 얼음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여기까지 말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얌전히 말 잘 듣고 이혼 소리 안 하면 그 증거들을 내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끝까지 헤어지겠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서 엄마가 애를 때렸다고 신고하고 소문까지 퍼뜨려서 엄마 명예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고. 엄마가 늙어서 노망났다고. 아동학대범이라고.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은 정말 미쳐 있었어. 그렇게 나를 협박했어. 그 사람은 내가 엄마를 아끼고 지훈이를 아끼는 걸 알았어. 우리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른 거야. 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의혹과 억압이 이 순간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내 출장은 그건 진짜였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회사에서 계약 때문에 보낸 거였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거든. 그때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몰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지훈이가 그 사람이랑 단둘이 지내야 하잖아.
그게 너무 불안했어. 엄마가 마음 약한 거 알아. 엄마가 가야만 그 사람이 지훈이한테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딸은 여기까지 말하고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도망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지훈이를 먼저 안전하게 지켜놓고 나서 그 사람이랑 끝장을 보려고 했던 거야. 나 약한 게 아니야. 그냥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온 가족이 그 사람 손에 망가질까봐 너무 무서웠을 뿐이야. 저는 딸을 안고 참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원래 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너무 깊이 숨기고 조용히 저항하며 그 고통과 위협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비로소 딸이 저에게 지훈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 눈빛에 서려 있던 그 이상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의 심층 수사 아래 최민준의 진짜 모습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제가 늘 그를 약간 자만하고 냉담해 보이는 남자로 생각했지만 그의 배후에 숨겨진 어둠과 악행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통해 최민준이 최근 반년 내에 빈번하게 거액의 자금을 유동시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금 대부분은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기록이었습니다. 심층 추적 결과 경찰은 그가 진 도박 빚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이 한때 안정적으로 보였던 가정의 기둥은 이미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통해 고위험 베팅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 최민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붕괴했고 빚의 압박이 커지면서 감정 통제가 안 되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최민준은 결혼 전부터 도박 문제가 있었지만 줄곧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자신의 도박 중독을 통제하지 못했고 빚은 점점 더 불어나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민준은 점차 아내 박소연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불만과 분노를 가장 약한 존재인 지훈이에게 표출했습니다. 가정폭력과 도박 빚이라는 이중 압박 아래 최민준의 폭력 성향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정신적 통제와 감정적 협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지훈이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날 경찰은 유치원의 피드백, 이웃의 증언, 그리고 병원의 감정 보고서를 통해 지훈이의 몸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발적인 낙상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상처들은 최민준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아이에게 가한 폭력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지훈이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가 오랫동안 폭력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준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아동학대로 무고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고 지훈이의 몸에 난 멍 자국 몇 개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여 경찰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경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벌고 빚과 가정폭력의 책임에서 벗어날 더 많은 숨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은 심지어 이 허위 고소를 이용해 소연이를 협박했습니다. 소연이가 이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만약 이혼을 감행하면 저의 아동학대 혐의를 세상에 공개하고 심지어 그녀까지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연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직면하고 심지어 지훈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최민준이 이 무고를 담보로 소연이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연이에게 압력을 가하며 자신의 도박 빚을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온 가족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최민준의 모든 배경 정보를 확인하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민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미한 가정 폭력 기록이 있었지만 매번 교묘하게 이를 숨기고 사회적 지위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좋은 남편의 이미지로 내면의 어둠을 감췄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원래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최민준의 끝없는 도박 중독, 거액의 빚, 그리고 폭력 성향이었습니다. 모든 폭행과 부당한 고발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온갖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사실에, 그리고 지훈이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집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너무 일찍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소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보며 가슴이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침내 잠시나마 안전해지자 긴장했던 신경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나 다시 그 무력한 절망 속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늦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민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신장의 한 불법 도박장이 숨겨진 방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입으로는 아내가 철이 없다느니 장모가 자기 가족을 망쳤다느니 하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그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다리를 빼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사팀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최민준은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무고죄, 그리고 관련 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록, 이웃 증언, 유치원 관찰보고서, 아동심리 전문가의 감정서 등을 포함한 완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산처럼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법률 용어들을 들으며 머리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모님,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먼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일이 더 오래 끌리고 피해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혼자 소연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기회를 찾아 그 전화를 걸었기에 이 모든 것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는 기나긴 청산의 과정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동료가 소개해준 분으로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말투는 온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증거가 아니라 당사자가 기꺼이 나서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조금 허약했지만 얼굴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괜찮다고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법원의 가사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훈이를 돌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돌봄 지원, 지훈이의 심리치료 경과, 미래의 취약 계획 등을 포함해서요. 사회복지사는 저희처럼 나이든 조부모가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에게
안정적인 내일을 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법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굴러갔습니다. 최민준의 사건은 거의 아무런 변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연이의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상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 얇은 공문 한 장이 우리 가족에게는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법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이 기간의 고통과 두려움, 굴욕에 대한 공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최민주는 가정폭력 상해, 무고, 그리고 감금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도박빚 문제도 전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화려한 외면 아래 숨겨져 있던 더러움과 추악함은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모든 사람이 그를 등졌습니다. 그가 끌려가던 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은 이제 그저 차가운 법률 용어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시에 이혼을 허가했고 지훈이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소연이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최민주는 향후 뉘우침을 증명하고 관련 심리치료를 이수한 후에야 사회복지사의 동반하에 제한적인 면접 교섭만 허용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찼던 판교에 그 집은 대부분의 계약금이 저와 남편이 딸에게 증여한 돈이었고 대출금도 대부분 소연이의 월급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연이의 소유로 판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마음의 치유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온 가족이 지켜야 할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선으로 아이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상태는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작은 새처럼 외부의 모든 것에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밤에는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초인종 소리 같은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온몸을 떨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는 특히 키가 큰 남성의 그림자를 두려워했고 자신을 가장 아끼는 외할아버지에게조차 한동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공기는 굳어 있었고 햇빛마저 온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은퇴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예반, 원예 수업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제 매일의 과제는 지훈이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번이고 아이에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봐,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 집은 늑대가 불어서 무너졌지만 괜찮아.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으로 도망가면 되거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저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도화지 위에 온통 혼탁한 검은색과 붉은색, 무질서한 선들뿐이었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 같았죠. 그림 속에는 항상 거대하고 흐릿한 검은 그림자와 그 옆에 오는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평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이 곁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점차 저는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지훈아, 이 작은 사람에게 보호막을 그려줄까? 옆에 커다란 해님을 그려서 검은색을 다 밝게 비춰주는 건 어때? 서서히 아이의 그림 속에는 노란색 태양, 파란색 하늘,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알록달록한 막대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무뚝뚝한 남편은 그만의 방식으로 온화하고 굳건하게 지훈이의 남성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는 결코 지훈이에게 다가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오후 고집스럽게 작은 의자를 베란다에 놓고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작은 새, 강아지, 고양이를 깎아 완성되면 지훈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데리고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봐, 이건 미모사야. 살짝 건드리면 부끄러워서 잎을 오므리지. 하지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제 딸 소연이, 그녀도 자신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반년간의 휴직을 신청하고 모든 시간을 지훈이에게 쏟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과 기다림을 배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많은 시간을 그저 조용히 지훈이를 안고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귓가에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아가, 이제 안전해. 엄마가 여기 있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여기 계셔. 우리는 영원히 널 지켜줄 거야. 전환점은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또 한 마리의 나무새를 깎아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으러 돌아섰습니다. 지훈이는 혼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발돋움을 하고 작은 손가락을 뻗어 그 나무새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부엌에 있는 외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그 새를 가리키며 거의 선언에 가까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가 날아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옷을 개고 있었고 소연이는 소파에 기대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 작고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순간 시야를 흐렸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은 형언할 수 없는 재난을 이겨낸 듯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훈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창문으로 마침내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는 것을요. 그 후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연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찼던 판교에 그 집을 팔고 우리 은평구 집 근처에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돌볼 수 있도록요. 그녀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스트레스가 적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직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반평생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노인복지관에 강좌에 등록했지만 이번에는 지훈이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조선 3대가 서해 시간에 함께 먹을 갈고 원예 시간에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훈이는 색과 모양에 특별한 감각이 있어서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아동미술 치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밝아졌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1년 후 가을, 우리 네 식구는 마침내 1년여 늦춰졌던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제주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성스러운 한라산 앞에서 5살 지훈이는 더 이상 위축되고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쓰고 신나게 광장을 뛰어다니며 앳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봐요. 산꼭대기에 하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장엄한 우도 해변에서. 그는 화판을 들고 눈앞의 호수와 산의 풍경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의 붓 아래 바닷물은 보석처럼 파랗고 하늘은 투명했으며 소의 몸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뒤에 서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고 저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모자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풍경을 보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의식. 우리 온 가족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후 생명과 사랑에 바치는 최고의 예찬 같았습니다.
돌아온 후의 생활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나 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한 번의 부모 참여 활동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를 데리고 온 온화하고 사려 깊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친구로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존중이 가득한 교류였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오후, 저와 남편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서 소연이와 그 친구가 웃으며 두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참 좋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저와 같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깊은 무늬가 되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시때때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을 겪었기에 지금의 모든 햇살 한 줄기가 이토록 따뜻하고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숙자 씨 가족이 겪은 모든 일입니다. 가득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헌신에서부터 가슴 아픈 굴욕, 그리고 마침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진과 돈, 현대사회의 저울 위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한 어르신이 사랑으로 사심 없이 자녀의 어려움을 덜어줄 때 그분이 바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과연 몇만 원의 공과금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최민준의 그 말, 사랑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은 또 얼마나 많은 묵묵히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리고 박소연 씨의 처지는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협박에 맞서 어머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인내는 나약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모성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당시 그처럼 고립무원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적나라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이숙자 씨의 최종적인 깨달음과 반격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었을까요? 이 사례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갈등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물의 선택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례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거나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토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사례를 여러분이 아끼는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댓글창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